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 집중 탐구. 오늘은 지난해 봄 크게 화제가 됐던 동탄 갭 투자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갭 투자자가 가족 명의 등을 동원해서 무려 30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를 동원해서 세입자들에게 집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영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 사안을 처음 취재한 게 언제였죠? 지난해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취재했네요. 그죠? 꾸준히 취재한 건 아니지만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 취재를 하긴 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고 또 매각이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경매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고의 경매라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손실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자기의 이제 손을 털고 나가려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의 경매는 말 그대로 고의로 경매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 경매는 채권자들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이제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되겠죠. 자신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로 넣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게 아니라 이제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게 가족들입니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처형을 내세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짜 채권자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강하게 사는 거고요. 채무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사건의 좀 핵심인데, 경매 업계에는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았거든요. 지인을 동원해서 그냥 형식적인 돈 거래만 하고 나서 집을 털어버린다고도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저당을 좀 설정한 지 보름 만에 한 19건 정도가 경매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사실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탄에서만 지난해 한 59채 정도가 경매로 나왔었고요. 한꺼번에. 이게 세입자들이 그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입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1순위로 이제 최우선순위인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의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이 3억 원이면은 결국 3억 원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장 가격이 2억 7, 8천만 원이라면은 경매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경매에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이 좀 없었고, 동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낙찰을 받아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만약에 근데 상황이 좋았으면은 이 투자자가 경매로 안 넘기고 그냥 자기가 다 매각을 했겠죠. 결국에 답답한 건 좀 세입자들인데요. 낙찰이 안 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얼마 계좌 맡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실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이게 투자자가 이런 상황을 좀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세입자들이 차라리 나한테 집을 사라고 하면서 뭐 1,000만 원씩 웃돈을 더 불렀다는 게 결국엔 경매로 해결이 안 될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로 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더 얹어주고 집을 이제 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든 이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법원이 경매를 중단을 시켰던데요. 네.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잉여 기각이라는 건데요. 1순위로 무잉여 기각? 예, 무잉여. 잉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가 세입자들인데, 이제 낙찰이 됐을 때 세입자들이 이제 그 낙찰 대금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2순위인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경매를 넣은 그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져갈 돈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거죠. 근데 원래 경매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잉여 기각이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갭 투자자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당시 기각되거나 취하됐던 건들이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게, 이제 집주인들이 돈이 없다고 버티니까 집 세입자들은 그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경매에 넣은 겁니다. 근데 당연히 다 유찰이 됐고요. 세입자가 1순위를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최초 감정가의 30%, 그렇죠. 30% 아래로 이제 최저 입찰 가격이 떨어져요. 2회차 입찰에서는.
이제 아마 그때 세입자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형태로 이 경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자신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이제 그 자기 집을 파는 돈으로 이제 좀 보증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가겠죠. 야, 이게 좀 나쁘네요. 나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갭 투자의 출구 전략으로 경매를 악용한 거잖아요. 네네. 이 손실마저 또 세입자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거고, 그 이사 계획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 물건이 300채 정도 된다고요? 예, 뭐 충격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취재원 보호 때문에 이게 뭐 구체적인 지역이나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대략적으로 300채가 있고 차명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제 그 투자자랑 거래를 했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제 결과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고 동탄에서 진행된 경매만 정리한 문서인데, 와, 이렇게 작은 글씨로도 엄청 빽빽하죠. 이게 다 경매 물건이에요? 예. 와. 이게 주택수 기준으로만 92건이고 건수 기준으로는 120건이에요.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아까 300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천안에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아내 명의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좀 가족들이 이상한 형태, 본인도 하고 아내분도 이름으로 또 있고, 그럼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이런 걸 어머니 했다는 아버지 처형은 채권자로 등장하고. 채권자로 등장하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천안에서 이제 끝났던 경매 같은 경우에 경매가 끝난 다음에 그 채권자로 등장했던 그 어머니가 그 집을 다시 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 소유권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는 좀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요? 조금씩은 벌겠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매 낙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기 채무가 변제됐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돈을 잃지 않고 벌으면 벌었지 잃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2008년쯤에 천안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대요. 갭투자 강의를 듣고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동탄에 나타난 거는 2012년부터 나타났고 2014년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만 한 40채 정도? 뭐 윗집 아랫집을 다 사기도 하고 아파트 한 동에 한 6채 정도 사놓기도 하고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현지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알선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갭 투자라면 보통 주변 수급을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 본인이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근데 이분은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뭐 오히려 극단적인 이제 갭 투자를 하면서 매매가보다 보증금을 더 높게 받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를 맞춰달라고 해서 맞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개업소들이 알선을 했을 테니까. 근데 보면은 그 좀 극단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는 게 동탄 2신도시가 입주할 때 1신도시에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절대적인 갭,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동탄 1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안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출구 전략으로 고위 경매를 택했다는 거는 이분이 좀 그냥 뜨내기 투자자는 아니다. 좀 확실하게 자기가 빠져나갈 전략을 마련해 놓고 막무가내로 사들인 거죠. 난 이렇게 해도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오는 것만 살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한 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좀 규모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경매까지 오기 전에 뭔가 해결이 됐다면,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득을 본 거니까, 그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매 학원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큰일 나겠네요. 이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절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좀 악마 같은 행위죠. 사실 고위경매 자체를 막을 방법은 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너희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느냐 그거를 세입자들이 뭐 소송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 과정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좀 약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투명하게 해주자. 예를 들면은 우리 임대인이 뭐 어느 정도의 경제 조건이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 정도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개인정보에서 좀 예민한 부분이라면은 그 차선으로 지금은 임의 규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좀 의무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경제 행위로 이득을 보려 했다면 손실도 자신이 감당을 해야겠죠.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경매 제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특히 전영진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하고 공론화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지코노미 TV 집중 탐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